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대낮에 부산의 한 거리에서 50대 부부가 살해됐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남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50대 아들이 어머니에게 술과 담배를 살 돈을 달라며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협박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배우 백윤식 측이 전 연인이 낼 책에 대해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책은 출간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뾰로롱. 아유, 박지훈 변호사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왜 오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늦다니요? 딱 맞춰서 왔는데요. 조금 전에 도착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아, 참. 오늘 출연료 좀 깎아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방역 중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외부 일정도 전면 중단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는 누가 걸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병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르면 내일 이 거리두기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새 지침이 발표될 거다라는데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사회부 백민경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자,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오늘 좀 늦게 오신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가게 오픈하자마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반 봅니다 하신 미선님. 주말 싫어, 공휴일 싫어, 투표일도 싫어, 사반 안 할까 봐 하신 애나최님. 뭔 뉴스가 이렇게 재밌어, 응? 하신 남상수님. 유채인님, 제니정님, 캘리포니아의 한하님. 큰아이 중학교 입학시키신 이지영님, 일본의 구본동님, 장남예님 모두 사랑합니다. 오늘 대선판에 정말 큰 뉴스가 터졌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정치 얘기는 1도 하지 않을 생각인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 픽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입대하고 싶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국인 의용군 참전을 호소하면서 특히 이 유럽 각국의 남성들이 우크라이나로 간다! 뭐 이런 외신이 전해지고 있죠. 자, 박 변호사님이 네. 이 군 법무관 출신이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한국인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그 나라에 따라서는 뭐 우리나라가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 전투행위를 하는 거에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용병 개념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든 국가, 뭐 지금 일본이나 외국의 많은 특히 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이 많은 분들이 의용군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국가에서는 이거 말고 다른 식으로 좀 응원하는 게 맞지 않나, 뭐 돈이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뭐 실제로 좀 전쟁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참전을 하려면 군대가 가야 되지 개인적으로 가는 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이 푸틴 솔직히 뭐 대통령이라는 직함도 지금 잘 다들 안 붙이고 계시던데 이 푸틴이 이 프랑스 파리의 한 유명 박물관에서 이 엄청난 굴욕을 당했더라고요. 네, 저 박물관이 그 밀랍 인형 박물관 있죠. 그러니까 실제 사람과 똑같은 크기의 이 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뭐 같이 기념사진 같은 거 찍을 수 있는 저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랑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예. 저기 지금 목을 잡았어요. 네, 저거는 이제 훼손됐을 때고 저 푸틴의 인형이 창고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목을 잡았던 사진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다른 관람객들에 의해서 훼손 나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인형을 빼서 창고로 옮겼고요. 진행 중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인형이 창고로 옮겨가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고 박물관 측에서는 푸틴이 있던 자리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인형을 가져다 놓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죠.
휴대전화 절도의 30초입니다. 먼저 영상 함께 하시죠. 자, 차량 한 대가 어이구 세상에 이게 뭐야? 갑자기 자 운전석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더니 뭘 합니다. 자, 그러더니 뭘 챙겨 넣는 것 같죠? 자, 다시 차로 들어와서 다시 출발하나요? 출발합니다. 자, 꽝부터 지금 슝까지 불과 3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 백 기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지금 저기가 지난달 20일인데요. 대전에 있는 한 휴대전화 매장입니다. 지금 렌터카를 빌려서 후진해서 저렇게 부수고 들어와서 휴대폰, 고가 휴대폰만 골라서 7대를 훔쳐갔습니다. 아, 휴대폰 가게. 휴대폰 가게입니다. 지금 시가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훔쳐갔다고 하는데요. 치밀한 예행 연습까지 했습니다. 일단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매장 규모가 큰 곳, 차로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또 도망가기 쉬운 곳을 골랐고요. 범행 하루 전에는 저기서 휴대폰을 사는 것처럼 들어와서 구석구석을 살폈다고 합니다. 아, 답사까지 했군요. 답사까지 했습니다. 또 하하. 그렇게 왜 이렇게 렌트카로 후진해서 들어왔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체구가 좀 왜소하다 보니 망치 같은 걸로 부시는 것보다는 차로 하는 게 나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범행 장소에서 한 1km 떨어진 주택가에 저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범행 동기는 할부로 산 차량 가격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빚 때문에 세상에 20대 초반 나이에 교수님, 이래서 그냥 하면 되잖아. 이래서 몸도 건강한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전반적으로는 이 범행 자체가 굉장히 엉성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렌트카를 빌렸잖아요. 예. 그럼 렌트카 빌릴 때 자기 뭐 신분증이라든가 다 내고 개인정보 하는 거 다 아닙니까? 적어야. 예. 근데 나중에 저 렌트카 저렇게 부시고 난 뒤에 반납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구속된 남성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이제 부서진 렌트카 수리 비용,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파손된 그 매장의 복구 비용. 근데 실제로 이제 렌트카하고 휴대전화 매장 모두 보험에 가입이 돼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에 따른 그 보상으로 이 보험사에서 그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니까 아하. 본인이 뭐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빚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늘렸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 CCTV도 저렇게 버젓이 있는데 이게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더 황당합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바로 또 이어가죠. 배우 최철호 음주 난동입니다. 자, 백 기자, 네. 이 대하 드라마 대조영 혹시 봤어요? 안 봤습니다. 아, 그 야. 걸사비우라는 것도 모르겠네 그럼? 모릅니다. 야인시대는 봤습니다. 신마적이죠. 예. 신마적. 아, 그렇죠. 야인시대, 야인시대. 신마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아무튼 뭐 그거 했던 이 배우 최철호 씨. 네. 이게 얼마 전에 뭐 택배 일을 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음주 사고는 뭡니까 이거? 네, 현재 주거 침입 혐의로 조사 중인데요. 오늘 새벽입니다. 0시 40분쯤에 서울 역삼동 빌라 건물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른 혐의. 이 건물에 회사 대표가 살아서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건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퇴거 요청에도 불응해서 현행범으로 결국 잡혔습니다. 2002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야인시대에 시작을 해서요. 불멸의 이순신, 대조영, 내조야의 여왕 등에 출연했었는데 지난 2010년에 여자 후배를 폭행하면서 맞아요.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술 마셨었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선거철 주행 중 날벼락. 아하, 이 정치 얘기 일도 않는 사건 반장에서 영상 먼저 보시죠. 자, 차량이 시내를 막 이거 뭐야 이거? 아하, 못 떨어진 거예요 지금? 가로등이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가로등이 쾅 떨어지면서 지금 이 블랙박스 차량을 꽝 찍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박 변호사님. 이런 경우가 참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예. 현수막이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뭐 이 정책이 절대 아닙니다. 네.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뭐 그것 때문인지 뭐 알 길은 없지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자동차를 찍어버렸고요. 자, 과연 저거는 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냐? 일단은 정당이냐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냐 구청이냐 사실 좀 애매해 보이긴 한데요. 저 현수막 때문에 가로등이 넘어졌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보다는 구청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마 저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이고 아마 보험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 자동차 운전자가 이 책임을 진 다음에 나중에 구상을 아마 구청을 통해서 할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지금 정책이 아닙니다. 현수막 때문에 저게 가로등이
넘어졌다. 그래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정책이 아닙니다. 아, 예. 너무 강조하시면 또 다르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책이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영상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이 빨간 불인데요. 자, 잠깐 이 횡단보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나요, 지금? 아무튼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복판에 아우 저 이런 사람들 제일 짜증 나지. 자, 그런데 후진을 합니다, 갑자기. 어디로 가려고 그러지? 계속 천천히 후진을 하는데 설마 유턴을 했어, 유턴을. 아니, 이게 양 변호사님. 저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왔어요. 지금 섰어요, 횡단보도에. 아니, 이게 유턴을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거? 저는 가끔 저런 차량들을 봤어요. 근데 이게 왕왕 있습니까? 네, 아주 가끔이가 봤고요. 뭔가 그러니까 중앙선이 없는 곳이니까 저기를 가도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야. 정말 가끔이지만 저런 차량이 있는데 이렇게 찍혀서 아마도 이제 공익신고 같은 걸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사람이 다니잖아요. 제 말이 그겁니다. 저기서 저렇게 불법 유턴하다가 혹시라도 사고라도 일으키면 사람도 크게 다칠 수 있을 뿐더러 저건 뭐 보험에 가입했건 안 했건 따지지 않고 당연히 형사처벌까지 받거든요. 아하.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다시는 저러지 마세요.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제발 꼬집지 마세요. 이건 또 제목이 참,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포켓몬 빵이 재출시가 돼가지고 요즘 뭐 이 편의점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 우리 때는 저희는 그 국진이 빵이었잖아요. 국진이 빵을 저는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예. 국진이 빵 안에 있는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 예. 근데 김국진 씨. 예, 김국진입니다. 그때 돈 많이 버셨어요. 그 빵 때문에 제가 배가 너무 맨날 빵만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체중이 그때 고시공부할 때 국진이 아. 빵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쪘습니다. 그러시군. 지금은 이제 이 포켓몬 빵이거든요. 포켓몬 빵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이제 뭐 이 스티커라든지 나오고 있는데 저게 포켓몬 캐릭터들인데 저 캐릭터를 지금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캐릭터를 막 뜯어보고 막 비춰보고 그리고 저게 또 거래가 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발 좀 꼬집거나 좀 만지지 말아 달라. 그냥 정상적으로 좀 사달라. 지금 나오지만 5만 원짜리도 있어요. 좀 비싼 거는. 포켓몬 중에, 빵 중에. 그래서 이게 띠부띠부 실이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그 실을 조금 보지 말고 그냥 좀 가져가 달라라고. 저렇게 부탁을 포장이 하고 돼 있어서 안 보이겠군요. 안 보이는데 저 국진의 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건 없어요. 더 좀 모으기 위해서 싹 꼬집기도 하고 그걸 옆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편의점이 좀 비싸게 걸리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혹시 국진이 빵이든 젖빵이든 아시나요? 제가 뭐 직접 뭐 스티커를 모아보고 한 적은 없지만 제가 그 주위에서 그 모으는 걸 본 적은 있는데 예. 실제로 저게 만약에 보이게 되면 다른 거 안 팔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꼬집어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인간에 있어서의 어떤 수집벽 그리고 저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어떤 뭐 많이 기회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아주 희귀본 이렇게 하니까 이제 5만 원까지 나가는 건데 지금 이게 그 띠뿌띠뿌 실이라는 게 뭐냐면 띄었다 붙였다 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띄고 붙이고 하는 그런 그 실인데 그런 거군요. 이게 이제 한 달에 많이 나갈 때는 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도 처음 알아요. 500만 개. 제가 저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러셨어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근데 한 달에 한 500만 개 정도 팔리는 그런 그 캐릭터 스티커 시리즈인데 지금 그 어른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서 훼손 방지 안내문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 빵 이렇게 뭐 자기가 원하는 스티커 찾겠다고 막 해짓고 이러지 마세요. 팔아야 되니까. 자, 오늘 반장픽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사시는 송재민 선생님 리모컨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광고 딱 2개만 보고 다시 옵니다. 채널 고정. 2개. 소개할게. 운동화보다 편한 플라이하이크. 보다 좋아진 플라이하이크. 쿠셔닝은 더 풍부해지고 추진력은 더 강해졌으니까 잘 나간다. 플라이하이크. K2. 25년을 기다려온
홈플러스 그룹 최초 통합 세일 락 페스티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25살 홈플러스 역대급 세일로 오라. 홈플러스. 대낮에 부산의 한 거리에서 50대 부부가 살해됐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아, 백 기자 이거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전 진짜. 네,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그것도 대낮에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어머니와 같이 길을 걷고 있다가 50대 부부를 만납니다.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하는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말다툼이 벌어지고 이 30대 남성이 흉기를 꺼내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두 부부를 찔렀는데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숨졌습니다. 이 남성과 어머니는 주택가로 갔다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해버립니다. 이게 오후 4시 40분. 그러니까 솔직히 뭐 대낮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훤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한 복판에서 더군다나 여기가 그 무슨 기차역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지역이라서 사람들의 왕래도 많았다고 해요. 자, 양 변호사님.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대낮에? 일단은 자수를 해서 지금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좀 더 알려지겠지만 처음 알려진 얘기로는 돈 문제를 비롯한 걸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해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좀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금전 문제. 하하. 자, 박 변호사님, 예. 그 목격자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30대 여성인데요. 아파트에서 이것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보던 여성의 이야기에 따르면 몸이 마른 30대 남자가 50대 아저씨의 배와 그 아래를 여러 번 때리는 모습 봤다라고 하고요. 그 옆에서 이 남성이 좀 쓰러지니까 50대 여성이겠죠. 여성이 무릎을 꿇고 좀 잘못했다 큰 소리로 반복해서 외쳤는데도 이 두 사람을 모두 흉기로 찌른 채 이 30대 남성이 달아나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이 30대 남성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져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이 범행 현장이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안심길 표지판이 붙어 있는 지역이었답니다. 그런데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목격자 진술 지금 들으셨겠지만 일단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공격을 당하고 부인이 그걸 보면서 살려달라고 막 손을 비는 와중에 또 그랬다. 교수님, 이건 뭔가요, 이게? 아마 이제 이 두 사람 간에 또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 부부 사이에 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좀 그 감정이 상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다툼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30대 남성이 자기 집에까지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때 뭔가 그 본인이 범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때렸지 않습니까? 때려서 쓰러지니까 이제 여성이 이제 공포에 질려가지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온 흉기로 두 사람을 갖다 찔렀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 남성의 그 행동은 이미 때리는 그 순간에 범행이 이제 성립이 되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흉기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 그리고 이제 그 크라임 프리벤션 TD라고 해서 CPTD라고 하는 그 공간 내에서 이런 것이 대낮에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자, 교수님,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바로 그 아들의 옆에 흉기를 휘두르는 그 남성의 옆에 친모가 우두커니 서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아니 보통 그러면은 뜯어 말리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어머니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그 광경을 옆에서 목격하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 과연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그거는 어머니가 설사 그 두 부부하고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뜯어 말렸었어야 되는데 지금 목격자들이 보니까 바로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굉장히 뭐 옆에서 관찰하는 식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두 사람이 흉기에 의해서 쓰러지고 난 뒤에 두 사람이 같이 아파트 옆 샛길로 도주를 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우발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과연 우발적일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의심이 갑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과연 우발적이었습니까? 자, 이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동기도 중요하지만 우발적이냐 계획적 범죄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진술에 따르면 흉기를 사용한 거는 맞고요. 흉기를 사용했는데 그 흉기를 어떻게 구했냐? 본인들은 뭐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 미리 이제 이것을 흉기를 갖고 있었는지 범행에서 직전에 구입했는지 이 조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범행 경위하고 이것을 조사한 뒤에 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 두 사람 다 살인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한다 그러면 살인죄의 공동전범이 될 수도 있고요. 어머니는 만약에 아들이 범죄하는데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가정하면 예, 방조죄도 성립할 수가 있고요. 전혀 몰랐고 이 통제할 수 없는 거라면 무죄가 될 수도 있겠죠. 아마 경찰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마 열어두고 조사를 할 겁니다. 어머니는 어느 정도 얘기를 알고 있는지 또 두 사람이 조사하는데 진술은 또 일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공범인지 방조범인지 어느 정도 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아마 조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범행 현장을 촬영한 이 영상을 봤더니 인근 차량 바로 옆에 주차돼 있던 차 보닛 위에까지 혈흔이 막 튀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그 현장이 이 혈흔이 거의 5m 한 반경이요. 반경 5m 정도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얼마나 정말 끔찍했을지 짐작이 가던데 양 변호사님 앞으로 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까도 뭐 언급을 했었지만 금전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동기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짚었던 바와 같이 그런 뭐 가지고 있었던 흉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쉽게 아무 때나 가지고 다닐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다른 것보다도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고 계획성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어머니가 일단 살인 방조라고 하는데 단순 방조인지 아까 박 변호사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혹시라도 두 사람이 이거를 뭐 같이 공모를 했다든가 이런 정황이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게 많은 굉장히 미식적인 사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죠.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하필이면 또 오윤성 교수님 나온 날 또 교수들의 또 얘기를 교수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세상에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죠?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경남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인데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또 성희롱해서 결국에 해임됐습니다. 지금 드러난 피해자만 7명 정도 되는데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10여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자. Yes or no? 아, 이게 백다희 아나운서 yes or no?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어느 날 한 여대생은 어제 내 꿈 꿨다 yes or no, 앞으로 꾸고 싶다 yes or no라는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내용인데요. 이 문자를 보낸 남성은 바로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심지어 해당 교수는 여학생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만남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교수의 이 같은 행동으로 피해 학생 중 일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휴학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만 10여 명.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왜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걸까요? 야, 진짜 교수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CG를 준비했을 텐데 좀 보여주시죠. 그거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교수가 학생한테 어제 내 꿈 꿨다. yes or no. 앞으로 꾸고 싶다. yes or no. 교수님 꿈꾸렴. 교수님 많이 직접 보고 싶다. yes or no. 아, 교수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 교수가 아마 시험 문제 낼 때 주로 이제 OX 문제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교수가 제자들로 하여금 그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요. 예스와 노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응답을 하는 순간에 거기에 엮여버려요. 맞습니다. 예, 부비출해. 예스 하면은 왜 어떻게 해서 예스가 됐냐? 노 하면은 왜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왜 교수님 꿈을 꿔야 돼요? 해가지고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주관식 문제를 내버리면은 그쪽에서 답을 못 하게 되죠. 그런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단 쉽지 말입니다.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글쎄 어떤 생각에 이렇게 했는지는 대강 짐작은 가긴 갑니다만 교수로 임명이 되고 난 뒤에 후배들에게 길터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야, 양 변호사님. 진짜 어이가 없으시죠? 계속 막 헛웃음을 지금 짓고 계시는데. 네, 저게 무슨 밸런스 게임 같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유행한다는. 진짜? 근데 정말 이 교수가 학생에게 물어봐서는 안 될 내용들이에요. 저거 말고도 뭐 주로 뭐 놀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 차 타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아니면 좀 전에 이제 교수님은 주관식으로 왜 그런 걸 얘기를 하느냐. 당연히 이제 외모 얘기라든가 남자친구 얘기를 하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라고 해서 딱 연락을 끊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뭐라고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교수님은 학교 일 관련해서 뭘 물어볼 게 있는데 라고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 일로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 끊었던 연락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굉장히 집요한 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장난으로도 이런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 교수란 사람이 학생들 상대로 저런 짓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를 견디지 못한 학생 중에 지금 휴학까지 한 사람이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충격을 받아서 휴학을 한 학생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학생의 얘기에 따르면 혹시 리포터 좀 표절되는 교수 많은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하자라고 교수가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당연히 거절하죠. 표절하면 뭐라 하면 되지. 얘기를 왜 합니까? 예. 이상하잖아요. 거절하니까 성적에 좀 영향을 갈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 내가 좀 감인 반응 아닌가 선생님의 어떤 교수님의 뜻을.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1년간 휴학을 했다까지 그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교수님 징역 가고 싶어요? Yes or no?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오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물어볼 땐 진짜 아예 돌려가지고 그냥 주관식으로 반문을 해라. 그러면 오히려 교수가 대답을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저런 질문에 학생들은 또 이렇게 약간 장단을 맞춰준 학생들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좋아서 했겠습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Yes or no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한 학생은 No! 교수님 제 꿈에 안 나오시던데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학생은. 자, 그런데 그런 답을 딱 하면 이 교수 입장에선 이게 먹히는데 걸렸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착각하는 거죠. 예.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상대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잘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제가 나온 날 어떻게 교수들 비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나왔다가 제가 오늘 목요일 나오니까 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또 한 명이 또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참 이게 예. 진짜 글쎄요, 제가 이 교수를 보니까 교수로서 학생들의 그 취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네요. 학점하고 취업입니다. 예, 학점, 취업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아주 취약점을 딱 가지고 글쎄요, 이분이 뭐 기혼자인지 미혼자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한 것을 갖다가 뭐 만약에 기혼이라 그러면 자기 기혼입니다. 네, 자기 아내한테 이걸 갖다가 다 이렇게 보여주면 글쎄요, 그 굉장히 참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예.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자, 지극히 일부 교수들의 일탈입니다. 예, 일탈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실히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일부 또 정말 선의를 가지고 장난이겠지 싶어서 장난으로 받아치는 학생들이 진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제 꿈에 안 나오셨던데요? 하면서 막 크크크 이러면은 그 교수 입장에서는 얘가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백 기자 네. 알겠지만 그 학생들이 그렇게 답을 하면서 그게 욕을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쉽지 않죠. 예. 거기다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자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만나자고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오면 거절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어깨동무도 하고 또 포옹도 하고 손등도 만졌습니다. 무릎을 만졌다, 뭐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을 쥐거나 하이파이브를 계속했다. 피해자들이 비슷한 진술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양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 교수가 소속된 학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학교에서는 해임 조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교수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이제 주변에 학교에 있는 그런 뭐 지인들이 있거든요. 예. 혹시라도 이제 부적절한 어떤 것이 있을까봐 제가 아는 분은 뭐 방에 CCTV를 달았다 아니면 상담할 때면 방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복도 쪽에서 얘기한다 이렇게들 조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고 그런 교수님들이 더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교수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해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학교에 이게 일종의 이 사고 접수가 되니까 경고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받고도 또 했다는 거예요, 이 교수가. 세상에.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가요. 야, 이게 도대체. 박 변호사님. 네. 그 제가 또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런 문자를 보냈을 때 학생들이 예의상 조금만 잘해주면 이 행복 회로가 과부하가 걸리는 사람들 이게 꼰대다. 그렇죠.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일단 이 사람이 학교에서 이 국립대였어요. 네. 지방 국립대 해임이 됐는데 이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네. 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범죄 가능성도 있어요. 해임되고 뭐 나중에 임용되기 뭐 본인이 소송 다툴 여지는 있겠지만 일단은 접촉된 부분은 강제추행죄 같은 게 성립할 여지가 있고요. 문자 메시지, 음란 문자 같은 게 만약 있다 그러면 뭐 성폭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만약에 형사처벌을 요구한다면 경찰 조사도 뭐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뭐 징계 정도만 받은 것 같은데요. 아마 본인이 이제 처벌받으려면 피해자 고발 조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교직원들도 대학 교직원들도 성희롱 예방 교육 매년 받으시죠? 그거는 뭐 필수적으로 받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보면 인권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분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해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행정소송이라든가 이게 또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교수 또는 교직원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가끔씩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죠. 예. 아니 뭐 대부분의 또 교수님들은 우리 오윤성 교수님 같겠지만 또 저런 또 일부 교수들이 참 이렇게 사건 반장을 통해서 소개가 되네요.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50대 아들이 어머니에게 술과 담배를 살 돈을 달라며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협박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진짜 이런 사건을 전해드릴 때마다 참 방금 이 인트로가 나갈 때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자, 백 기자. 네. 아들이 엄마를 협박을 했어요. 네,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아들이랑 엄마가 같이 있었는데 아들이 엄마를 협박을 합니다. 이제 돈을 좀 달라는 건데요. 이유가 술과 담배를 사려고입니다. 어머니가 거절하니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죽이겠다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소리가 이웃 주민한테까지 들려서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불은 붙이지 못했는데 아들은 놀라서 도망가려는 어머니를 끌고 다니면서 폭행까지 합니다. 자, 아까 CG 나갔지만 나이가 50대입니다. 세상에 50 넘어가지고 자기 노모한테 나 술 마시려고, 담배 피우니까 돈 내놔. 그거 안 주니까 폭행. 박 변호사님, 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예. 참 나쁜 아들인데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이런 폭행죄 등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처벌을 할 때.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나 구속됐다가 나오면 본인이 힘들어질 수 있고요. 이것도 이게 하나가 이게 좀 아픕니다. 술만 안 먹으면 착실하게 잘 산다. 술을 매일 먹잖아요.
그럼 매일 착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착실하게 잘 사는데 술을 안 먹으면 되는데 뭐 술을 먹는 걸 어떡합니까? 안 먹으면 모르겠지만 그 이유로 해가지고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라고 수사기관의 의사를 밝혔던 걸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방금 그 CG로도 나갔지만 제가 정말 이 어머니 노모의 말씀 중에 제일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아들이 구속됐다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 자,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더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번에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락날락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통상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부모들 중에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50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천명이거든요. 하늘의 명을 알 정도가 되면 한 50대 되면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머니에게 술값, 담배값 달라라고 해서 뭐 폭행하고 불 지른다라고 할 정도가 되면 이거 그야말로 자식이 아니고 왼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술 안 먹으면 괜찮다. 술을 먹으면은 뭐 예컨대 뭐 포유류 쪽으로 간다 이러면은 지속적으로 술을 갖다가 먹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어머니가 사실은 처벌받는 것조차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양 변호사님 일단 뭐 이런 인간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아까 인화성 물질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사건 반장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걸 썼을 때는 특수라는 제목이 붙죠. 그래서 특수 존속 폭행이고 특수 존속 협박이고요.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를 적용을 해서 법원에서는 이거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서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휴, 알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경각심 일깨우려. 네. 이게 무슨 소리죠? 항소를 했어요. 1년형 뭐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은. 특수 협박, 존속 협박, 존속 폭행, 방화까지 있는데 방화 예비긴 하지만 특히 이제 이 방화 관련된 부분에서 항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재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연료를 뿌린 것이고 연료 오래돼서 뭐 불탈 위험성은 없었다. 그래서 요건 좀 빼달라라는 식으로 항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뭐 형을 좀 깎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이거예요. 아유 어머니 저는 말이죠. 저희 어머니 불조심하시라고 이 경각심을 고치시려고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라이터를 켜봤던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양 앵커께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나올 타이밍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 이 사람 같으면 그러면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어머니 맷집 키워주는 겁니까? 이런 논리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잘못했다라고 본인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진짜 이 사건 반장에서 이제 재판 관련 이런 걸 다룰 때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재판에서. 그러면 변호사가 사전에 뭐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저런 얘기를 하면은 야 하면서 한 대 안 때려요? 변호사가 어떻게 그럴 수 뭐 때리진 않겠지만 없는데 변호사.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게 대부분의 경우에 변호사들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재판 과정에 잘 협조시키는 것도 의외로 변호사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무조건 무죄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변호사 역할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인화성 물질이 오래됐다는 주장을 제법 심각하게 변호인을 통해서도 했던 모양이에요. 뭐냐면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오래돼서 이 불이 붙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아주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인화성 물질 확인 시험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나 안 붙나. 근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불이 붙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 당시에 라이터만 켰으면 그러면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도 왜 이렇게까지 의뢰인이라고 해야겠죠. 이 아들의 얘기를 받아들여 줬을까? 저도 살짝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조금 더 보고 있는데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과거에서부터 수차례 자기 어머니를 폭행을 했어요. 노모를. 심지어는 어머니가 이제 이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니까 도망가는 어머니를 잡아가지고 이 무슨 지압봉으로 막 폭행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년 징역 1년 들어갔다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어머니가 1년 동안 아이고 그래 내가 1년 동안 발 뻗고 살겠구나가 아니라 1년 동안도 계속 아유 얘가 오히려 더 나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 걱정하시지 않겠어요? 전 분리를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가정폭력 같으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자기 부인과 그 또 나온 그 남편과의 어떤 접촉을 갖다가 좀 금하는데 이게 어머니니까요. 사실 이 어머니는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애정 관계 아닙니까? 지금 증오도 있고 또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정말 뭔가 뭐 갑자기 자기가 뭔가 깨달아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뭐 생각을 하든 아니면 큰 그 어떤 뭐 병이 와서 인생을 새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기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나와서 이렇게 그 어머니를 괴롭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배우 백윤식 측이 전 연인이 낼 책에 대해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책은 출간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윤식과 전 연인 사이 다시 벌어진 공방을 알아봅니다. 자, 배우 백윤식 씨, 이 영화 타짜에서 그 평경장 역할. 아니에요. 예? 아, 맞나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왜 그러세요, 박 변호사님? 저 죄송합니다.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죄송합니다. 예. 그거 아수라 발발타.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싸움의 기술, 영화 싸움의 기술에서 아, 너무 연기 잘했습니다. 예, 그 명대사 너 그러다 피똥 싼다. 싼다? 또 아, 뭐, 죄송합니다. 방송 용어는 죄송합니다. 아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대사가. 예. 민중은 개돼지입니다. 아, 라고 했던 아주 그것도 유명한 있었죠. 배우죠. 예. 예. 뭐 대사니까요. 자, 백윤식 씨가 이제 예전에 이 30살, 45입니다. 이 연인으로 알려진 기자 출신 K 씨한테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는 거 알려져 있고, 백윤식 씨 소속사는 무고죄로 이제 막 고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제기했는데요. 요거 말고도 이 K 씨가 에세이, 이 백윤식 관련된 수필집을 냈는데 이것도 판매 금지를 해달라고 가처분을 제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게 사실 9년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지금 법적인 소송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9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그때 30살 난다고 해가지고 백 기자 특히나 이 여성분이 네. 방송 기자였어요. 네, 예, 방송 그래서 기자였어요. 기자 사회에서는 또 더 화제가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9년 전이니까 2013년이고 그때 당시에 이미 1년 정도 교제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66살, 백윤식 씨가 66살 그리고 이 기자가 36살, 그러니까 30살 차이였습니다. 지인 모임에서 만나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하는데 1년가량 만나고 언론에 알려진 지 한 달 만에 결별을 해서 다시 굉장히 그때 시끄러웠어요. 맞아요. 예. 자, 그런데 헤어진 뒤에 이 K 씨가 여성분이 폭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가 또 이걸 돌연 취소했어요. 그때 정말 반전의 반전을 거듭을 네. 했었던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나이 차를 극복한 열애를 인정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뭔가 문제가 있다면서 폭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기자회견 자체는 취소를 했는데 내용이었던즉 다른 여성이 있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아들들에게 폭행까지 당했다라는 주장을 폈고 언론을 예, 펴서 예. 그랬더니 이제 백윤식 씨는 이걸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허위 사실이다라고 맞섰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정한 인간적인 사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또 모든 소송을 또 취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엎치락덮치락 하다가 그래도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도빈 씨 아들 둘인데 아들들이 다 또 배우를 하세요.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저 여성분이 폈었는데 이 백도빈 씨 측은 그때 집에 와서 무작정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와중에 그걸 제지하다가 신랑이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리한 공방이 뭐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가 했는데 9년이 지나고 지금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여성분이 책 한 권을 갑자기 출간을 했어요. 네, 그때 반장픽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달 23일에 이 기자가 책을 한 권 냅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룬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꽤 가까웠던 모양입니다. 시험관 출산 같은 것들을 계획했었다고 하는데 성관계 같이 꽤 은밀한 내용들도 좀 들어있고요. 제목은 알코올 생존자인데 상대랑 사이가 좀 나빠지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내용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지금 저런 내용으로 책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 이런 지금 뭐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9년 전 합의. 자, 교수님 이게 무슨 합의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2013년에 이제 K 기자가 이 백윤식 씨 측에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만약에 그 고소를 갖다 취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백윤식 씨와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하고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윤식 씨 측 주장에 따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책이 나오고 한 이런 것들이 이 합의를 갖다가 정면으로 위반하고 교제를 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그 내용이 담긴 책을 일방적으로 출간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백윤식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지금 합의를 깨고 책을 출간한 쪽은 이제 이 기자 K씨 측인데 오히려 K씨 측에서 백윤식 씨를 형사 고소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알려드리면서도 그때 당시에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 책의 출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합의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K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조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서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허위 사실이다. 그러니까 내가 쓴 합의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무슨 얘기죠?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단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저는 진실을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빗보증 같은 거 잘못 썼을 때 도장 한번 잘못 찍었다가 정말 큰일 겪었다. 이런 요즘 이제 빗보증이 그렇게 없긴 합니다만 우리 법에 왜 그러냐면 서명이나 도장이 찍혀 있었을 때는요. 그게 정말로 누군가가 억지로 찍은 거나 위조한 게 아닌 한 그 도장이 맞으면 아니면 자기 서명이 맞으면 그 내용 자체를 진실한 걸로 법적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를 뒤집기가 일단은 K씨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K씨는 그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작성된 합의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문제점은 뭐 확인이 좀 돼야 되는데 백윤식 씨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형사, 민사 두 가지 조치를 다 취했어요. 고소를 당했는데 그 고소 자체가 자신을 처벌받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될 수 있어요. 무고죄 고소를 했고요. 또 자기 책 관련해서 이 책 자체가 명예를 훼손하는 책이다라고 해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인 어떤 해결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사건은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죠.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1980년 12월 12일) 서울역 시계탑 앞 4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든 가방에는 당시로 썬 거금인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가져오면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일당, 이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3살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은 한 달 전인 11월 13일 학교에서 돌아온 후 집을 나섰다가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지 이틀 후에 전화가 걸려왔고 아들은 살아있다, 살리고 싶으면 편지대로 하라면서 5차례의 편지를 보내고 60번이 넘게 협박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번번이 약속된 장소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수사 105일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범인은 여자가 낀 서너 명의 일당이라는 단서뿐. 범인은 어떻게 잡히게 됐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주교사 유괴 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자, 이 사건 최근 한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뤄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 이거 그거구나 뭐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유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유괴 사건 하면 뭐 유아 초등학생들이 그 범죄의 표적이 되기 마련인데 네. 이게 중학생이었어요. 네, 중학교 예. 1학년이었는데 아이가 사라졌는데 별다른 단서가 좀 없었던 겁니다. 뭐 아이가 가출을 했을 거다 이런 추정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교우 관계도 굉장히 좋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수석을 다투는 모범생이었고 전교회장도 맡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집에 왔다가 학교에 잠깐 가봐야 된다면서 나간 상태였는데 그대로 1년가량을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친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새 교과서 같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친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가족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연년생 누나가 있었고 또 이 친구는 소아마비가 있어서 약간 다리를 절었는데 이대 독자라서 부모님이 굉장히 아꼈었다고 합니다. 그런 친구가 사라졌으니까 끝없이 굉장히 이제 속상해했었다고 하고 또 끝없이 협박 편지와 전화가 걸려오는데 좀 수상한 일이 이 친구가 사라지기 전에 이 친구의 누나도 한번 납치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근데 여자의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아들은 살아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돈을 가져와라라고 하고 경찰은 이 당시에는 여자가 낀 한 3명에서 4명 정도 되는 일당이다. 이 정도의 단서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 발생 당시가 마침 또 5공화국이 막 출범을 할 때였는데 당시 뭐 전두환 씨가 저 그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살려 보내면 너도 살고 죽여서 보내면 너도 죽는다. 다 말을 합니다. 예. 당시 아마 취임식 전까지 맞습니다. 예. 혹시 자수를 하면 최대한 선처를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전두환 씨가 직접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예,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취임을 하면서 이런 뭐 정의사회 구현 이런 것들 예전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안 좋은 범죄를 조금 없애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이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자, 1년이 지나서 범인이 잡힙니다. 자, 그런데 학교 선생님, 체육교사. 그것도 아이들이 잘 따르던 체육교사. 학교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 체육교사가. 그리고 이 교사가 이제 학교에서 뭐 학급 일지 관련해서 결제받을 거 있다는 식으로 교무실로 불렀던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집 쪽으로 오라고 한 건데 알고 보니까 노름빚이 한 1,000만 원 가량 있었대요. 근데 이게 80년대잖아요.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겠네요. 1980년에 진짜. 1,000만 원이면. 집 한 채 사겠네요. 네, 서울. 그거를 갚으려고 언제 이제 부유층 자제를 납치해서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집까지 갔다가 또 이분이 이게 눈치를 굉장히 빨리 챘단 말입니다. 아, 혹시 이 나를 이렇게 납치하는 거 아니냐, 누나를 납치하려고 하면 또 선생님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묶어놓은 상황에서 묶어놓고 녹음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해칠 것 같다.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달라라고 녹음을 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러고 직후에 바로 살해를 합니다. 그래 놓고 그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한 내용을 가지고 마치 이군이 살아있는 것처럼 협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잡힐 때까지도 부모님들은 생사를 모르고 세상에. 이게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교수님, 도박비 때문에 현직 교사가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가 이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그러니까 그 요즘처럼 뭐 교사들에 대한 뭐 이런 게 약간 좀 옅어진 때도 지금도 그럴진데 1980년대 초반에 누가 이럴 거라고 상상이 더군다나 보니까 상당한 엘리트였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정확하게 한 42년 전이니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또 유명 대학에 있는 대학원을 다녔었어요. 이게 42년 전에 이제 대학원 다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에 용의 선상에 올라갔었어요. 왜? 이 사람을 만나러 나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중에 그 체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 그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그걸 갖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마 교사가 자기 제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이 돼 가지고
아예 이제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되니까 이 사건이 거의 1년 이상 이제 끌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코드도 굉장히 멀쩡하고 뭐 엘리트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내면을 이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추악한 면모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공범이 있었는데 2명, 네. 여자. 자, 그런데 여고생들이었어요. 이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1년간 이렇게 못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협박 편지 같은 게 있는데 편지 자체의 필체가 여성이고요. 전화 같은 것도 여성의 목소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에 혼선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 여성이 이 주교사의 제자이고 미성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양 고양인데요. 2사람인데 이양은 5차례 편지를 작성했고 고양은 6번째 편지를 작성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공중전화로 이양은 또 다시 그런 것들을 해요. 이 유괴가 된 이후에 이군 잘 있다라는 얘기도 해서 좀 안심시키는 전화, 또 협박하는 전화까지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 나중에 또 고양 같은 경우는 다른 여자 미성년자 공범입니다. 이 경우는 혼선을 주기 위해서 다른 40대 남성이 이군을 데리고 가더라라고 가짜 제보 편지도 썼고요. 그래서 이 수사에 혼선을 빚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들이 이 주교사의 제자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 주영 형이 이 여고생들을 어떻게 꿰어내서 이 범행에 가담을 시킨 거죠? 그 당시 이제 이 학교에서 이 그 주교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그 교사였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뭐 이게 상담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 하에서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갖다 쭉 맺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한 20여 명의 인원들이 그런 어떤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범행에다가 그 직접적으로 이용을 한 그 제자는 2명인데요. 이 2명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본인들이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이 2사람의 존재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너 선생님이 좋아하지, 너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냐라고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그 어떤 그 제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그 선생님으로부터 나는 인정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끊임없이 주면서 그야말로 이 아이들을 사냥한 전형적인 어떤 포식자형으로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교사가 이런 짓을 했을 줄이야. 용의선상에서 아예 그냥 경찰이 배제까지 시켜놨었다는데 1년이 지나서 이걸 뭐가 됐든 잡았어요. 어떻게 잡은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그 과학 수사의 계기 중에 하나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짓말 탐지기가 처음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거를 도입을 해와서 그때 기사 같은 걸 보면 거짓말 탐지기라고 안 하고 허언 탐지기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게 거짓말 탐지기를 써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전부 다 뭐 물어보는 것보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마도 짐작컨대 이 교사도 심리적으로 이제 좀 붕괴됐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수사관들이 이 숨진 2군의 장갑을 섞은 9켤레의 장갑을 내밀면서 눈앞에서 말하자면 이게 이제 피해자와 관련된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근데 완전히 이제 붕괴된 것 같아요. 거기서 막 춥다고 몸을 떨면서 이 온도 좀 난방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때 실내 온도가 28도였는데 아이고, 춥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진짜 피해자의 한이 이 사람을 떨게 만들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백 기자, 그때 정말 난리가 났겠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범인이 체육 선생님 그리고 체육 선생님과 약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고생으로 드러난 거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현장 검증을 했을 때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다고 합니다. 마포고등학교 쪽에서 했는데 양쪽에 거의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저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욕설을 했다고 세상에. 해요. 저 모습은 지금 이제 그 아이를 유괴해서 아파트에 감금하고 살해하고 김치통 같은 데 지금 넣어서 김치통 나오네요. 맞습니다. 저 통에 넣어서 강변으로 옮기고 안매장하는 모습까지를 굉장히 태연하게 재현을 했었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이 체육교사는 교직자로서 더없이 괴로워서 범행 후에 줄곧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었다. 그래서 극약까지 준비해놓고 있었다. 이런 인터뷰를 해서 또 공분을 사기까지 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82년도에 가서는 1년 이후인데요. 학생들의 직업 선호도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워낙 저런 사건이 너무나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기 때문에 예. 나 선생님 안 하겠다, 나 세상에. 공무원 안 하겠다 그럴 이런 만도 결과까지 하죠. 나왔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앞서 이제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살려보내면 너도 살고 죽여서 보내면 너도 죽는다.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 말이 뭐 적용된 건 아니에요. 예. 특가법상의 미성년자 약취 살인죄, 뭐 사체 유기, 자살교사 미수, 도박죄까지 다 적용이 돼서 사형이 선고되고요. 나중에 집행까지 됩니다. 공범들도 좀 문제가 됐는데 공범 2양, 공범 고양인데요. 2양 같은 경우는 기여도가 좀 크다고 봐서 징역 10년이 적용이 됐고요. 고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여도가 많지 않다고 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이때 이 이군의 어머니가 말이죠.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자기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계속 이 상태 아주 그냥 장이 그냥 녹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85년도에 암투병 끝에 별세하셨어요. 예? 자, 교수님, 근데 제가 FBI 어떤 이 조사 결과를 봤더니 보통 유괴 사건의 74%가 납치 직후 3시간 이내에 아이들이 거의 다 사망을 한다. 뭐 이런 뭐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괴 사건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초기 대응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더 연장을 하게 되면 뭐 24시간 또는 뭐 48시간 이상 지나게 되면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사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뭐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그런 뭐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교사가 자기 제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 또 그 범죄를 하는 과정에서 공범으로 자기 제자를 갖다 끌어들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것이 처음에는 금전으로 이렇게 범행 동기가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가져간 게 거의 없어요. 그 대신에 한 1년 이상 끌었거든요. 왜 끌었느냐. 그 제자를 협박해가지고 녹음을 한 거 가지고 계속 살아있는 것 같이 1년 동안 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요. 돈도 돈이지만 1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갖다가 완전히 뭔가 이렇게 그 충격으로 몰아놓은 그런 역할을 갖다 즐긴 것은 아닌가. 왜 그러냐면요. 1년 동안 경찰 수사에도 철저하게 협조를 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그 가족들에게도 가서 계속적으로 뭐 경찰에 신고해라, 위로해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땐 그야말로 인간의 껍질을 쓴 악마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주인공은 동물입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여기 바닷가가 아니라 호숫가? 네, 호숫가입니다. 한 남성이 커다란 뭔가를 들고 오는데요. 저거 패들보트입니다. 호수에서 패들보트를 타려는 모양인데 남성의 반려견으로 보이는 개가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유, 쟤는 저기다 놓고 가야죠.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준비를 마쳤는데요. 패들보트에 오릅니다. 근데 개도 같이 갑니다. 어허. 아니 지금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네, 지금 패들보드에 죄송합니다. 남성과 개가 같이 타고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으면 무서울 법도 한데 저 개는 무섭지도 않은가 봅니다. 얌전히 앉아서 지금 경치를 즐기고 있어요. 이 상황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도 하는데요? 네, 갑자기 퐁당 빠졌는데요. 개가 물에 지금 빠진 겁니다. 개는 당황하지 않고 네 발로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견주가 손을 뻗어서 개를 들어 올린 다음에 다시 패들보드 위에다가 올려놓는데요. 비록 개가 물에 홀딱 젖긴 했는데 주인과 함께하는 패들보드 여행이 재밌어 보입니다.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동물 영상이 나올 때 너무너무 좋으시대요. 예, 그래서 진짜 저희가 아무튼 이게 그래서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동물의 왕국 시청률 되게 높습니다. 예. 자, 다음 픽 나미비아로 가보시죠. 동물의 왕국인가요? 네, 어느 해양 환경단체 구조대원의 보디캠에 찍힌 영상입니다. 구조대원이 어딘가로 달리고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인데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물개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개. 네, 지금 구조대원들이 다가가자 물개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이 중에 걸음이 느린 아기 물개가 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아기 물개 몸 한가운데에 뭔가가 끼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저 뭐예요, 저거? 낚싯줄입니다. 저 아기 물개가 낚싯줄에 걸린 것 같은데
몸에 단단히 끼어서 지금 빠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 지금 보니까 피부를 막 파고 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아파 보입니다. 네, 구조대원이 잡아서 지금 낚싯줄을 잘라내는데요. 한눈에 봐도 상처가 꽤 깊어 보입니다. 당시 상황 구조대원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s horrible. Sorry. So sorry. So it's a long way. It's going to be worth it. Yeah. Go into the water, go clean yourself up. 저 아저씨 막 울라 그래요. 네, 너무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저 바다에 버려진 낚싯줄이 자연적으로 분해되기까지는 한 6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저렇게 낚싯줄에 걸리면 거의 죽을 때까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이날 구조된 아기 물개는 뒤뚱뒤뚱 기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상처가 금세 낫길 바라고 또 다시는 낚싯줄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거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먼 나라 얘기가 안 차요. 우리가 하는 환경 오염이 실제로 어딘가에서 어린 생명을 뺏을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거 이거 보면서 좀 생각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박 변호사님 뭐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마세요. 아유 참 미안해요 물개야. 자 다음 세 번째 픽 러시아로 가보시죠. 도로입니다. 예, 자동차 한 대가 밤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차가 없어서 그런지 제법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뒤에서요, 잠시 후에 보이시죠? SUV 차량 한 대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불안합니다. 1차선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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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합니다. 아유. 갑자기 앞을 막았을 때 당황한 운전자 다급히 핸들을 꺾었습니다. 여기 눈길 같아요. 네, 그대로 미끄러졌어요. 눈 한 뒤로 바퀴 오네. 빙 돌아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가까스로 멈춰섭니다. 왜 갑자기 칼치기를 해요? 뒤에서 나타난 SUV 차량도요. 사실은 추월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눈이 쌓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2차선 도로에 저렇게 눈이 쌓여 있으니까 1차선으로 가려고 갑자기 저 눈을 피하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어쨌든 1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운전자야 갑자기 날벼락이 그렇죠. 벌어진 거니까 이 SUV 차량 때문에 핸들을 꺾었고 결국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중앙분리대와 충돌까지 한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괜찮을까요? 근데 이게 여기서 그치질 않고 사고는 피했는데 예. 일단 사고는 막았는데 차 앞을 막았었던 SUV 차량도 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갓길에 멈춰 섰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에 화가 나서 이 뒤에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앞차 운전자 멱살을 잡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몸싸움이 싸움 이어지고 발길질하는 것도 보셨죠? 이 예. SUV 차량 동승자가 나타나서 두 사람 싸움을 말리기에 일렀고 몸싸움은 중단이 됐지만 그 사람들 참 돈을 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경찰이 해당 사고 조사 중인지에 대해서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치지 않았으니까 싸움도 그만했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이거 뭐죠? 저기가 굉장히 유명한 중국의 허거 체인점이라고 허거. 합니다. 예. 저기 이제 두 남성, 이 안 보이게는 두 남성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업원에게 예. 왼쪽에 앉은 남성이 음식에서 뭔가를 꺼내서 직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 근데 저거 손으로 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자, 글쎄요? 접시에 올려놓은 물건의 정체 뭐였냐면요. 예. 면도 날이었어요. 음식에 면도칼이 들어. 버거 안에 면도. 네. 아이고야. 그러니까 저 남성이 아니 허거 냄비 안에 면도칼이 있었다라면서 저 종업원에게 보여준 건데 어떻게 그게 음식 안에 들어가는지 저걸 모르겠지만 어떻게 먹어요? 큰일 날 뻔한 예. 거죠. 식당 측에서도 일단은 식사 비용 청구 안 하고 다음날 보상까지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중국에서 벌어진 일을 저희가 여기서 다루고 있지는 않겠죠. 뭐가 예. 더 있습니까 지금? 저거 CCTV를 돌려보는 거예요.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저 남성 음식을 먹다 말고 왼손으로 면도칼을 냄비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네, 영상을 확보한 식당. 그러니까 식당 측에서도 네.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이럴 수가 없다. 아니 뭐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면도칼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두 남성 경찰이 체포를 했고요. 음식 공짜로 먹으려고 음식 안에 면도칼을 집어넣었다라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참, 중국 참 이럴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얼마 전에 사건만이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거 비일비재했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저것을 문제를 삼아서 만약에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거기다 별점 줄 때 그런 거. 1점 주고 예. 이유를 갖다 하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박 변호사님, 네. 우리나라는 뭐 머리카락이나 넣지 면도칼? 면도칼은 좀 세요. 예. 그렇다고 머리카락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면도칼은 좀 무섭네요.
혹시 자기가 먹으면 어떡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5번째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오, 이거 뭐죠? 네, 한 로데오 경기장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한 남성이 황소등에 탄 채 등장합니다. 오. 이리저리 날뛰고 있는데요. 오, 남성이 아이고야,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네. 뭔가 이상한데 지금 남성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허리 다쳤나 보죠. 지금 정신을 잃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성이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3초 만에 아이고, 바닥에 아이고, 떨어졌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잔뜩 지금, 흥분한 황소가 지금 쓰러진 남성 쪽으로 다가오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남성을 온몸으로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는 오. 그대로 황소에게 들이받쳤습니다. 저 누구예요, 저 사람? 저 남성, 쓰러진 남성의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에. 18살 아들을 보호하려고 저렇게 경기장으로 뛰어들어서 아들을 감싸는 겁니다. 황소는 이들 부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돌진했고 결국 부자를 덮쳤습니다. 아이고, 지금.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근데 부자를 머리로 살짝 밀고 홀로 찌르지는 않았습니다. 와, 근데 세상에 자기 아들을 자기 아버지가 몸으로 딱 감싼 거 봐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어. 이들 부자는 경미한 상처만 입었고 크게 다치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은 자식을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은 아버지가 영웅이라는 평가와 함께 애초에 황소에 올라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픽, 이번엔 뉴욕으로 가보시죠. 아, 이거 뭐죠? 네, 한 남성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노숙자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지금 나눠주는 게 다름 아닌 모자라고 합니다. 저 남성이 직접 만든 모자라고 하는데요. 네, 직접 저렇게 뜨개질을 하고 있네요. 영상 속 주인공은 24살의 켈빈 리라는 남성입니다. 평소 뜨개질과 바느질을 즐긴다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노숙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직접 실을 사고 뜨개질을 해서 모자를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해요. 남성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One, it keeps their ears extra warm. Number two, they could use this as a cushion when they sleep, you know? And number three, when they want to sleep, like on a train and there's so much light, they can always like cover their eyes, you know? And fall asleep. 올겨울 남성이 만든 모자 총 100개라고 합니다. 남성은 최근 3주 동안 맨해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노숙인들에게 저 100개의 모자를 나눠줬는데 모자를 선물 받고 기뻐하는 노숙인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사연 소개해 드려야겠죠. 자, 그림 소개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아, 또 이 메일 아이디 하늘사랑님이 제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셨는데 지금 다른 패널분들 그림도 그려주시고 계시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눈썰미가 좋으신 게 말이죠. 제 뒤에 있는 미니언즈 피규어를 딱 보시고 아, 이걸 이렇게 그려주신 거예요. 예, 심각한 뉴스 와중에 이렇게 피규어 인형이 살짝 보일 때마다 그냥 피식 웃으셨답니다. 자, 바로 이거죠. 보여주세요. 저 좀 잡아주세요. 이거. 자, 이거. 그러니까 약간 좀 저희가 진지한 좀 심각한 뉴스 전해드릴 때마다 이거 보시고 약간 좀 뭐랄까요, 분위기 전환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도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희는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쭉 정주행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